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현대시를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과 천양희 시인의 가시나무라는 시를 함께 감상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시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때 사실 이 시는 문제만 풀려면 시를 100% 이해하지 않아도 그 문제에서 묻는 지점만 이해해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70~80% 정도만 이해해도 문학은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단원이 문학이라는 단원이고, 문학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문학을 깊이 감상을 해서 그것이 내 삶과 연결이 되어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게 문학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이라는 것을 쳐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은 아무래도 수능에 맞춰서 문제풀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어교사로서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문제풀이만 가르치는 게 맞는 수업인가 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절충 방안이 선생님이 이 시를 어떻게 감상하는지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시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시중에 있는 해석, 그냥 일반적인 해석만 전달하고 문제풀이라고 하루에 2지문, 3지문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지문만 다루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시를 좀 깊이 있게 감상하는 것을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문항을 풀면서 문항을 분석해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상이라는 사람이 쓴 거울이라는 시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 이상이라는 이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혹시 이상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이상은 이상문학상이라는 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학의 어떤 고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상 중에 하나는 노벨상이 있어요. 노벨상. 노벨은 뭐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폭탄상 이런 게 아니고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다양한 분야의 상을 주고 있더라고요. 누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상을 준다고 하면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창민 문학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노벨도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노벨상을 받으면 국가적인 경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상이 된 거죠. 이상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상문학상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이 이상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이상이 아닙니다. 본명은 김혜경이라는 사람, 여자분은 아니고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은 1910년대에 태어난,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시인이에요. 근데 윤동주나 한용운처럼 저항시, 일본에 대한 저항시를 쓰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때 태어나서 활동했는데요. 1930년대에 국내에서는 선구적으로 초현실주의, 현실보다 현실을 넘어선 그 이상의 세계, 그 다음에 모더니즘의 모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던, 근대화, 하여튼 그 모던입니다. 현대, 이런 느낌. 그래서 1980년대에서 1900년대로 넘어올 때 많이 근대화되고 많이 현대화되지 않았습니까? 기계 문명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일본이 강점기 시절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현대화된 문명, 기계 문명에 대한 어떤 시각을 다루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음에 문학을 전공을 하면 더 깊게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인간 사회의 고독, 이런 것들을 다룬 게 아니고 현실을 넘어서, 그리고 어떤 기계 문명이나 현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시선들이 담긴 시를 썼는데, 그런 것들 주제로 시를 썼는데 평범하게 쓴 게 아니고 외국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숫자나 기호를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한다든지, 기존의 언어 체계를 무시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파격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문에 실려있는 이상의 거울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띄어쓰기를 안 해서 왜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띄어쓰기를 쓰지 않은 거죠. 새로운 기법을 시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많은 독자들과 평론가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신문이 가장 핫한 매체였거든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문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초도의 관심사죠. 거기다가 시를 딱 써냈는데, 그때 낸 시가 오광보의 시 이런 거, 이건 내용이 별로 없어요.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 이러면서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시를 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시냐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사실 미술에 정말 조예가 없거든요. 근데 가끔 미술 보면 뭐 선 하나 그었는데 막 시각시각하고 나도 그을 수 있는데, 나도 선을 그을 수 있는데 막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런 그 사람들에게 저지를 받는, 이게 무슨 문학이냐, 아름다움도 없고 표현법도 없고 그냥 단순한 숫자에 나열, 이게 왜 시냐라고 하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년이,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파를 형성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혁신적인 시도를 했던 시인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상 문학상까지 만들 정도로 이제 문학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선생님이 이 시를 어떻게 감상을 했느냐? 선생님은 가끔 블로그에 써놓은 교단 일기를 봅니다. 아무도 안 봐주기 때문에 내가 혼자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본 이유는 내가 이제 예전에 했던 그 생각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생각이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초심을 회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블로그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글은 2013년 2월 4일, 10년 전에 쓴 글입니다. 저 때가 선생님 언제 때냐면 교사 4년차 됐을 때. 선생님이 2010년에 처음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막 그냥 교사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뭣도 막 열심히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합격할 당시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그 첫해 막 연애와 그 새롭게 이 직장이 되었다는 기쁨과 이런 걸 정신없이 이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이별을 맞이하고, 그때 진짜 너무 웃겼던 게 너무 슬펐거든요. 그때 중학교 2학년 가르쳤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가르치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시리에 차 있었죠. 근데 그냥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시를 가르쳤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가르치는 F가 갑자기 발동해가지고 수업하다가 눈물이 갑자기 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첫째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해 말에 그 시리를 듣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또 재밌게 잘 살다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4년차가 된 거예요. 애가 이제 조금 크고 이제 이래 놓으니까, 내가 저번에 그 선생님 20대 목표 3가지 말해준 적 있잖아요. 사실 그걸 다 이뤘었거든요. 다 이루고 그냥 즐겁게 재밌게 결혼하고 애 키우고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살아갔던, 목표 없이. 그러다 4년차쯤 되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기록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글을 보면 글도 너무 짧고 글도 이상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그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그때는 솔로였으니까, 그때 추석이 됐을 때 우리 선생님 추석 때 이제 멀리 고향에 안 가고 부산에만 있었거든요. 다 할머니 다 부산에 계셔가지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추석 때 좀 심심한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었어. 얘들도 왠지 심심할 것 같은 거야. 어디 안 갈 것 같은 거야. 너 추석 때 뭐 하냐? 그냥 집에 있는데요. 그럼 우리 모여서 놀까? 하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계획 없이 그냥 추석 때 종례하다가 한번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왔어. 남자애들 몇 명, 여자애들 몇 명 와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어. 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놀았어. 하고 밤 9시가 됐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자고 갈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은 이제 차 타고 집에 보내고 남학생들은 자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작으로 이게 담임 선생님으로서 학급에서 뭔가 아이들과 뭔가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양한 학급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도 몇 개 해봤는데 한창 때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몇 번 담임쌤, 그리고 지금 내가 학년부장이지만 그 당시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조쌤 일로 와보세요.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다른 반 아이들은 왜 우리 반은 안 해요?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너무 튀는 거 아니냐, 조금만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방법에서 비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대로 인스타에 올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학년부장이 되었어요. 아무도 이제 나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학년부장이니까 학년부장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학년부장이 됐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좀 피해가 안 되게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학년부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반만 챙기면 안 되더라고요. 학년 전체를 좀 돌아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급 단위에서 하던 거를 학년 단위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누군가가 누구시더니 사실 이제 이 2학년에서만 이런 걸 한다고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년 간 형평성을 학년 간 형평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나쁘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하는데 저쪽에서 하면 나도 왠지 그런 마음이 생길 거는 같아. 그런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무 욕 안 듣고 아무 말 안 들으려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별 얘기를 안 듣습니다. 하지만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더 이상의 혁신은 없는 거죠. 내가 가려는 방향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라면 그리고 나는 교사니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걸어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그 오피셜 방에 라면 사진을 올려줬죠. 작년에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 장비를 갖고 와서 내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거덜이 날 것 같은 거.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하면서도 자꾸 내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껏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올해 2학년에 올라오면서 아이가 예산을 학교에 청구를 하고 계획서를 써가지고 받았어. 근데 이게 대대적으로 하니까 작년에 내 돈 써서 하면은 그래 내 돈 써서 하는데 뭐가 하는데 학교 돈을 써서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라면을 사면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어디서 할까? 실내에서 할까? 실외에서 할까? 왠지 작년처럼 밖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버너와 부탄가스를 사겠다고 했지. 그런데 처음에 교장쌤은 그래 좋은 일이 뭐 좀 그런 건 있지만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하셨는데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검토를 하시다가 오늘 오신 교감 선생님 말고 전에 교감 선생님께서 화기를 학교에서 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뭐 이제 화학실에 알코올 램프 같은 거 다 없애고 전열기구로 하는데 뭐 학교 돈으로 부탄가스를 구입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이걸 인정했다는 소리고 그러면 학생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묵인했다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너무하다는 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고민해봤어요. 라면은 엎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 우리 집 걸 갖고 와서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다시 교감 선생님한테 갖고 왔어요. 교감 선생님 그러면 인덕션은 어떻겠습니까? 가스는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뭐 그거는 뭐 해보이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현재 가신 교감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교감선생님이 바뀌셔가지고 라면을 끓이고 있어서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하실 수도 있지만 뭐 학년부장 선생님의 아이들하고 라면을 먹으면서 뭐 진로 상담도 하고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 안 먹습니까? 그럼 먹잖아요. 근데 이게 안 하려던 거를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어떤 뜻과 비전이 있다면 또 그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뚝심 있게 걸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 말을 연결해 보면 오해를 하면 내가 바로 국제고의 이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상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은 평론가들이나 문학가 그리고 독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자신만의 시세계를 뚝심 있게 걸어갔던 것처럼 그 이상의 시작품을 보니 그래 나도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누군가가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저것도 하나의 가치가 있는 길이다. 저것도 충분히 존경할 만한 일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이죠. 문학작품의 감상, 내면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작품, 그 사람의 시세계를 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이 사람의 삶은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볼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은 뭐 그런 튀는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던졌던 이상의 메시지, 그 이상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입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한 몇 번 정도 봅니까? 뭐 일단 셀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면 이제 남학생들한테 묻겠습니다. 나는 샤워나 세수할 때 화장실에 달려있는 거울을 제외하고는 거울 보지 않는다. 부끄러워합니까? 다시 나는 안 봐요. 봅니까? 여러분 그 정민이랑 동아 말고 다 봐요 거울을? 저한테도 봅니까? 즐겨 봅니다. 보면서 뭐하려고 보는 겁니까? 맞아요. 보기만 해도 내 얼굴 웃음이 나잖아요. 웃음 나잖아요. 자기를 매우 사랑하는 좋아.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뭐 다 살면은 사람은 다양한 방식이 있고 나는 사실 거울을 잘 안 보고 그냥 화장실에 갔을 때만 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그게 많이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울 왜 봐요, 여러분? 얼굴 점거. 그렇죠. 꼬라지가 없어. 나를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게 아니고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거울 속을 보고 있어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울 속을 보고 그 거울 속에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에도 세상이 있구나. 거울에 비친 나가 아니라 거울 속에 누군가가 있구나.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거울을 어떤 세상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인식을 하고 거기가 굉장히 조용한 세계라고 얘기하면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쳐다봤더니 사람이 있어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근데 귀기는 어떤 귀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잘 알아듣어요. 야, 한번 일어나봐, 앉아봐. 말을 해도 정말 못 알아들어요. 앉아봐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움직이지만 내가 말로는 제가 안 움직이는 거지. 거울 속에 있는 나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걸 다른 말로 뭐 말귀가 안 통한다.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나와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타냅니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에요. 나는 오른손잡이거든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 강조입니다. 악수도 할 줄 모르는. 여러분들 친구하고 다른 사람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손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이렇게 와요. 반대로 이렇게 와야 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내밀면 지도 이렇게 내밀면 장난치는 거잖아요. 뭐 선생님이라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학생 공부 수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정상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밀겠죠. 이렇게 내미는데 나도 이렇게 딱 내밀면 뭡니까? 웃기는 일이잖아.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나는 항상 그렇게 한다. 항상 그렇게 한다. 악수를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못 만집니다. 거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표면 때문에 막히잖아요. 하지만 그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떻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습니까? 막고 있지만 또 나를 소통하게 하는 양면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여러분들이 거울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거울에 가면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울을 하나의 세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내가 거울을 안 갖고 있을 때에도 내가 거울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거울 속에 내가 이 존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죠. 거기도 하나의 세계니까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 맞죠? 반대로 행동하니까. 근데 또 나하고는 많이 닮았어. 당연하지 지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다. 나랑 반대지만 또 나랑 닮았어. 그래서 나는 이 거울 속에 나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를 근심, 생각하고 진찰, 알아보고 싶지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섭섭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상징적인 의미 있는 걸 덜 떠나서 이것은 거울을 보고 이상하게 든 생각을 말하는 식입니다. 거울 속에 내가 있는데 그 나와는 내가 소통이 안 돼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악수도 못해요. 하지만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거울 속에 나를 인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뭔가 외로운 사업에 골몰하는 뭔가 하고 있는 존재인데 나는 그 존재를 탐구하고 싶지만 그 존재를 탐구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거울 속의 존재를 내면의 자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내면의 나,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나와 소통하고 싶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 그거 거울을 통해서 내면 속의 나를 보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거울을 보고 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천냥이 씨의 가시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슬럼프라는 단어가 있죠. 슬럼프. 잘 나가는 운동선수 김민재, 손흥민, 메시, 호날두 이런 사람들한테도 슬럼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프로 운동 선수에게도 슬럼프가 있듯이 평범한 우리에게도 슬럼프가 있죠. 선생님 이 시를 감상하려고 억지로 슬럼프에 들어간 건 아닌데요. 사실 선생님 요즘 좀 슬럼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억지로 감상하려고 일부러 힘들어진 건 아니고 요새 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내가 돌이켜보면 이제 14년째 교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한순간도 좀 대충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물론 쉬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사 생활을 해왔던 것 같은데 눈에 띄게 이런 업적을 말해보라라고 하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강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출판해서 양력을 적으라고 하면 뭘 적지? 그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거 말고 적을 만한 게 있나? 뭐 몇 개 있긴 하겠지만 막 그렇게 대단한 남들이 와 할 만한 그런 양력들이 없더라고. 그리고 또 수업,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업인데 난 사실 수업 준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꽤 많이 합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도 수업 준비를 한다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는데 이 열심히 준비한 수업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밖에 보지 않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내가 수업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학부모님도 모릅니다. 오직 내가 수업을 잘하지 못하는지 아는 사람은 나와. 그리고 내 수업 듣는 너희들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너희들도 거의 내 수업만 듣기 때문에 내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 잘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 인강을 들으면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이제 뭐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선생님 오늘 수업 좋았어요. 그래서 이딴 식으로 수업하면 안 됩니다. EBS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내가 뭐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판매 실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내가 잘 팔고 있다 이런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교사라는 직업은 참 그런 게 안 보이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년부장으로서도 내가 맡은 포지션에서 해야 될 일 당연히 하고 있고요.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누가 뭐 얘기했다고 했는데 뭐 1학년, 3학년이 뭐 크게 잘못되고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 2학년과 1, 3학년의 뭐 차이가 뭔가라고 그러면 나는 사실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교육청이나 외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면 뭐 기회가 되면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부산교육청에서 요즘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부산형 인터넷 강의라는 걸 찍어요. 옛날에 강남구청 인강처럼 부산 메이드, 부산교육청 메이드 인강을 찍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뭐 강사도 모집하고 있대. 난 전혀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그 아시는 선생님께서 요 제작진으로도 같이 참여할래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어 이제 교재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기간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막 다 써내라 이러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교재 작업이 끝나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모의 촬영 1강 찍기 전에 뭐 이제 9월부터 아마 서비스가 될 거예요. 광고도 한다고 하더라고. 버스에 광고도 띄울 거라는데. 뭐 하여튼 뭐 모의 내가 촬영하는 건 아닙니다. 난 제작진이기 때문에. 그 국어 선생님 이제 강사로 작년에 지원하셔서 되신 분이 수업하는 걸 봤는데 보면서 그런데 막 EBS 막 처음 막 해놨더라고. 엄청 잘 해놨더라고. 보면서 나도 지원 한번 해봤어야 된다. 이왕 하는 거? 보니까 뭐 특별히 내보다 잘한 것 같지 않더라고. 나도 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아니 그분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면서 아 그래 저렇게 좀 이왕 할 거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업적으로 남길 만한 그런 것들을 좀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또 선생님 친구 중에는 같이 대학 나온 친구 중에는 강원도에서 교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책을 내가지고 책이 좀 이게 잘 팔려서 여러 군데 막 강연도 이렇게 북 콘서트 뭐 이런 거 다니고 하더라고. 내가 같이 다니는 놈은 저런 놈이 아니었는데 정말 저렇게 이렇게 막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나는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뚜렷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약간 초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슬퍼지고 욕심 때문에 내가 스스로에 대한 이런 힘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저도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이 보여요. 이거 내가 찍은 거거든요. 이거 내가 저 국제중에 근무할 때 숙제 검사한다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것처럼 자꾸만 일이 정리되지 않고 자꾸만 쌓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 깔끔하고 멋지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학기 초에 첫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감사하면 살자 했잖아요. 내가 감사하면 살자고 했는데 정작 내가 감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어려움, 내 삶을 찌르는, 내 삶을 아프게 만드는 이 가시 같은 어떤 이런 힘든 고충들이 왔을 때 그거에 허덕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천장이신의 가시나무라는 시는 우리 인생에 있는 이 가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이 작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 속에 가시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닙니다. 아, 왜 말벌일까요? 꿀벌까지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꿀벌 정도 내쫓아낼 수 있을 것 같잖아. 말벌! 이거 어떻습니까? 쏘일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나타나서 사실 너희들이 몸집이 한 100배나 1000배나 클 것 같은데 조그마한 말벌한테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고 그렇지 않잖아. 선생님 부르잖아요. 못 잡아가지고 아빠 부르고. 그러니까 내 속에 가시나무가 있고 가시나무라는 것 자체도 뾰족뾰족하고 따가운데 거기다가 말벌까지 날아다니니까 나는 몸 어딘가가 쏘인 듯 아픕니다. 그래서 나의 색은 벌겋게 부어올랐고요. 옆에 막 모기, 그 다음에 말벌이 날아다니는 잉잉거리는 소리가 나올 때 편안합니까? 신경 쓰이죠. 굉장히 날카롭게 신경이 써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지독한 노역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죠. 이렇게 잉잉거리 언제 쏘일지 모르는, 언제 찔릴지 모르는 가시나무와 말벌을 내 삶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멈칫거립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거든. 이렇게까지 아픈지 몰랐거든. 나는 지상에서 생긴 일을 몰랐어요. 하지만 찔려버리고 아파보니까 모를 수가 없죠.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 가시밭길이 너무나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작가는 발버둥 멈춥니다. 이 길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올 거다. 너무 힘든 이 순간 벗어나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가시나무에 기대서 다짐을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뭘 상징하고 있었어요? 내 삶에 있는 고통이죠. 근데 내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다짐을 가시나무에 기대서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모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벗어나서 다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벗어나서 다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가시나무에 찔려있는 채로 여기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다. 나 이거 벗어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여기 다시는 이 힘든 길로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현재의 고통을 당하면서 감내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희망입니다. 현재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고통에 쓰러져서 좌절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벗어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 속에 있는, 내가 기대에 있는 가시나무를 바라봅니다.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속에 있는 이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내 속에는 또 얼마나 다른 나의 존재, 또 내가 살아갈 길에는 얼마나 많은 나의 다른 모습이 있을까. 가시나무 같은 인생길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가시나무에 가시가 있듯이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이다? 나에게 가시나무가 있다는 건 뭐예요? 고통을 감내해야 돼. 그렇죠. 내 인생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가시나무에 기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수많은 반복된 어떤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다? 이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그런 시는 아닙니다. 여기에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작가가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어떤 최소한의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작가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 가시나무를 수용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4번 문항은 여러분
표현법에 대해서 묻는 문항입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죠. 표현법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그 효과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명사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명사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행이 아니라 시상을 마무리했다고 했기 때문에 시상이 마무리되는 건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거울은 어떻게 끝납니까? 뭔가 하워. 하오로 끝납니다. 명사형은 뭐뭐 했음 이런 거 했음, 함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오로 끝났으니까 명사형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나는 유사한 동사 구조. 이거 계속 자주 나오는데 이거 대꾸법이죠. 그럼 나에는 유사한 동사 구조가 있습니까? 매우 뚜렷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뒷부분 좀 보십시오. 나는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또 나인가? 그 두 개가 나란히 그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 밑에도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 안에 뭐가 있다, 누구 안에 뭐가 있다, 틀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동사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반복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효과를 운율 형성이 아니라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시나무에는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도 가시나무는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나일까. 이 세 개를 통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많은 가시, 나에게 또 나가 있듯이 나의 삶의 순간에는 또 뭐가 있는 거다? 수많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대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적 의미도 강조가 되는 거죠. 이 글의 주제니까. 3번, 가는 나와 달리 이런 거 나오면 달리 없애고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는 공간에 이동했다는 태도의 변화. 이상의 거울에 공간 변화가 있나요? 공간은 딱 거울 한 개 나와요. 근데 거울 속에 내가 있다는 공간을 인지하고 있지만 내가 거울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거 있어요? 없어. 그냥 계속 거울을 보는 상태에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이동했다는 화제 태도 변화는 없어요. 저번 시간에 봤던 니미오마 학원을, 그런 게 집안에서 산으로 이동할 때 공간의 태도 변화가 있었죠. 이런 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4번, 나는 가와 달리. 자, 나는 그러면 수미상관의 방식. 수미상관이 뭐예요? 맨 앞이랑 맨 뒤가 똑같거나 유사한 거. 근데 여러분, 나를 읽어보시면 맨 앞과 맨 뒤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미상관은 첫 줄, 마지막 줄 뿐만이 아니라 처음 뭐 한 두세 줄, 마지막 두세 줄로 비슷하면 맞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미상관 방식이 없는데 요거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적 안정감. 여러분, 수미상관의 기법을 쓰면 보통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자연스럽게 운율 형성. 두 번째, 맨 앞과 맨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강조가 됩니다. 맨 앞과 맨 뒤니까 얼마나 강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구조적 안정감,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가봤던 데가 편합니까? 처음 가는 데가 편합니까? 가봤던 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맨 앞에 봤던 걸 다시 한번 내놓으면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수미상관의 요 효과가 따르면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틀린 이유는 나의 수미상관이 없기 때문에 4번을 드렸습니다. 5번, 가는 음성상징어. 나는 참각적 이미지 활용해서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 가의 음성상징어 있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잉잉거린다. 미안합니다. 어? 잉잉거린다는 나의 나의 가에는 음성상징어 없어요. 이상의 거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나로 갑시다. 나로 가게 되면은 나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미지에 대해서 작년에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지를 내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치킨 갖고 얘기했었는데 기억은 납니까? 치킨 갖고 얘기했던 이미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얘기했었어요. 얘기하면 가짜 감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짜 감각.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치킨을 먹고 있으면 맞고 물 씹고 맛보고 물고 뜯고 이거는 내가 실제로 느낀 거잖아요. 근데 치킨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 있으면 먹을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치킨의 모습이라든지 맛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건 내 진짜 감각이 아니고 가짜 감각이죠. 그게 이미지거든요. 시골을 보고 머릿속에 그런 것처럼 생각되는 게 이미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에 있는 잉잉거린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그 목이나 볼이 잉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 그 생각 안 되는데 잉잉거린다고 도저히 소리가 떠오르지 않는데 네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화자는 그게 떠오를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잉잉거린다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어요. 그러면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다면, 자, 요거 빼고 요것만 하면 맞아요. 청각적 이미지로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잉잉거린다는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나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걸 효과적으로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그죠? 근데 가의 음성 상징이 없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가의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집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1번. A에서 화자는 거울밖과 구분되는 거울 속 세상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 맞나요? 네. 거울 속에도 내가 있어 하면서 거울 속을 인식하죠. A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어나가면서 흐름대로 해석하면 얘가 당연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2번. B에서 화자는 거울 속 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B에 보면 이게 있어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 딱하다. 이게 정서적 반응 아닙니까? 아유 너희들 너무 딱하다. 공부하는 거 너무 안쓰러워. 이게 정서적 반응이잖아. 너희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그래 잘한다, 기쁘다, 보람이 때리게 느낄 수도 있고 아이고 딱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정서적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에서 정서적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3번. C에서 화자는 거울 속에 나와 소통하고 있지만 지속적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C가 뭡니까? 이거 악수하는 거죠. 거울 속에 나는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 말이 뭔 말이고 내 악수를 못 받는다?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지만 지속적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리고 4번. D에서 화자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 못하게 하지만 만나보게 해준 거울의 이중성 속성이라고 아까 해석했죠. 거울이 아니었던 내가 어떻게 거울을 만나봤겠느냐. 하지만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을 만져볼 수 없다. 두 가지 안면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5번. E에서 화자는 거울 속에 나와 나가 반대면에서도 닮았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이 보세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 반대이오만은 또 나 잘 봤어. 두 개 얘기하고 그 말 그대로 쓴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출제자가 이거를 쓸 때에도 너무너무 헷갈리게 답이 안 나오는 걸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 문학의 경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선택지로 주게 되면 문항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를 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글을 읽어보시면서 작품에서 근거를 찾아가서 해석을 하면 100% 이해하지 못해도 7, 80%만 이해해도 문제는 풀 수 있으니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선생님이 문학작품에서 보기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해석의 힌트가 될 수 있다 그랬었죠. 나는 지금 선생님이 푸는 과정은 내가 이 실 2항을 바탕으로 풀고 있으니까 보기를 먼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혼자 풀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봐봐요. 아까 내가 한 해석과 이 해석이 다른지 같은지. 이 작품 천장의 가시나무는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의 과정을 성찰하고 있죠. 그랬었죠. 삶의 고난이 화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본 적 있죠. 작품에서 화자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했죠. 그런 생각조차 가시나무에 기대하잖아요. 가시나무에 기대 다짐하잖아요. 그것은 화자가 결국 고통을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고통이 존재의 본질임을 깨닫고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게 됩니다. 너무 해석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아까 했던 해석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읽고 해석하면 어떻겠어요?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보기가 모든 상황에 힌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힌트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보기를 먼저 읽고 해석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도움이 되는 감상에서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어떻게 작용된다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로 따온 다음 그것과 관계 있는 구절과 잘 매칭시켰는가를 보면 된다 그랬죠. 한번 보기 있는 내용을 따왔습니다. 자, 고통받는 화자의 내면 풍경, 내면 풍경이 있어요. 그 내면 풍경을 가시나무와 말벌을 이용해서 드러냈어요. 그 어디에 어느 부분이에요? 이거 1, 2연이잖아.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씹어놓았다. 그리고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녔다. 1, 2연의 내용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1, 2연의 내용.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니까 이걸 맞다고 할 수 있는. 자, 2번. 화자의 순탄하지 않았던 삶의 과정을 가시밭길, 아까 가시밭길 모르다니 이제는 가시밭길이 끔찍해져 왔다. 그리고 내가 이게 살았던 게 노역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내 삶의 과정이 가시밭길이라는 표현을 드렸다고 보면 적절하죠. 그럼 3번.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행위를 지독한 노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행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화자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갖고 오긴 한 건데요. 지독한 노역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이건 마치 지독한 노역이다. 내가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기잖아. 삶의 고통을 피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가 노역이에요.
그런데 이 노역을 어떻게 해놨어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랑 연결시켜놨으니까 연결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가시나무와 많은 가시, 나와 많은 나의 대응관계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인식. 이게 맨 마지막 부분. 가시나무는 또 얼마나 많은 가시나무,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 그래서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나와 나의 대응관계예요. 근데 이거 대응관계라는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고통이 존재의 본질을 인식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걸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인식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구절이 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5번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 하는 화자의 인식을 맨 마지막 구절.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왜냐면 지금까지 가시나무가 고통이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가시나무가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하는 인식이라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상 문제도 그냥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감상 문제에 있는 요소들이 선택지에 적혀 있고 그 선택지와 이 구절을 잘 연결시켰는가를 근거를 가지고 감상을 하시면 감상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의 거울과 천장의 가시나무라는 작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